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전공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그러게요. OT를 PPT를 안 가지고 바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OT 시작은 프린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프린트 개수가 조금 많아요. 그거 잘 챙겨 두시고 저희 그 일정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시면은 오늘부터 해서 이제 네 7번 뭐 4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이 진행을 하고 수업은 이제 교재 흐름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어려운 거 나가서 지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론은 저희 앞에 이제 했던 전공보다는 개수는 많아요. 뭐 일단은 이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화면을 안 가지고 이렇게 돼서 가정과 교육론은 일단은 뭐 지금 있는 교육론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국가교육과정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서 교육과정이 보통은 한 문제 정도인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잘려져 있어서 한 서너 군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문제는 하나가 있고 다른 이제 교육론 파트에 뭐 이렇게 명칭이나 뭐 저희 그 파트에서 뭐 그 메타패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었어. 그렇게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됐던 해가 작년이고요. 보통은 이제 한 문항 정도 주면서 이제 2점에서 한 4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에도 이 계정이 이제 부록에 들어가 있고 중간에도 국가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외우셔야 돼요. 작년 수준으로 나오면 외울 게 좀 많고 기출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저기 새 교육과정들을 내용적인 부분들 좀 많이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정리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그 출간된 이 계정 교과서들을 좀 보시다 보면 조금 암기하시는데 수월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쉽게 주면은 그냥 2점이나 4점 정도 편하게 얻는데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은 사실은 약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암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정과 교육론,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을 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제일 큰 파트가 이제 수업 모형이죠. 수업 모형 쪽이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되니까 저 한 8점 정도가 나와요. 수업 모형은 기출을 워낙에 많이 써요. 물론 작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문제는 그 한 2년간 뭐 한 3년 정도 쉽다가 확 이제 그 출제진이 바뀌면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 문제는 전혀 안 쉬웠고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나머지 하나 쉽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기출이 많이 반복되고 기출 외에 문제를 내면은 난리가 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전공서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육론은 작년 말에 새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걸 말고 새로 쓰는 가정과 교육론 책 해서 이제 그 새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없는 모형으로 출제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그 저희 교재에 새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작년 기출 문제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키패트릭 모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모형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메이커 기반 혹은 뭐 메이커 중심 모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의 뭐라고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내버리시게 되면은 사실은 네 채점하면서 굉장히 여러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내지는 않으세요. 보통 이제 예측 가능한 데서 좀 난이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있다. 그리고 그런 형태가 나오면 사실은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같이 어렵기는 해요. 근데 거의 이제 기출 기반으로 해서 한 기출이 한 8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수업 모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평가는 뭐 한 문제 내외 정도가 되고 거의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그런 모형들로 중심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개정이 되죠.
새 교육과정에서 뭘 중시해 그러면 또 평가 방식들에 대한 거서 최신 게 많이 나오고 아마 교육학에서도 뭐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 평가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언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전공서에는 그게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시차가 좀 늦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이제 가정과 교육 철학해서 1점 정도 나오는데 예, 얘도 자주 나오지만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최근에 많이 어려워져서 어려운 게 사실은 그냥 외우시면 되긴 하는데 출제하시는 분이 그 문맥을 잘 이제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제를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쓰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연구자들도 어려운데 저희 선생님들 볼 수 있는 전공서가 몇 개 없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태를 안 주시기 때문에 답이 거기 있다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상당히 많이 하신 분들이 조금 맞는 그런 변별이 조금 되는 변별을 좀 많이 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쉽게 그냥 표에 있는 그대로 내시면 제일 쉽고요. 아닐 경우에는 공부해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시라고 권해드리질 않아요. 전공서를 봐도 모르겠거든요. 전공서도 그냥 이렇게 논문에 있는 거 뚝 띄어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고 앞에 이제 기출들 수업 모형, 뭐 평가, 그다음에 국가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하시고 나셨으면은 난 조금 더 해서 좀 변별 있는 문제를 맞히고 싶어. 그 문제를 맞추는 사람과 안 맞추는 사람이 이제 확 갈리긴 해요. 그래서 그러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실 수 있는데 철학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수월하세요. 예, 교육 철학적이나 이쪽에 아니면 사회학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수월하신데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가끔 나올까 말까 한 녀석들. 이거는 이제 가끔 나오는 녀석이에요. 요게 이제 설계 모형. 그다음에 뒤에 이제 뭐 교직 전문성 이런 파트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을 이제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출 경향을 한번 프린트를 오늘 그 OT 프린트에 바로 그 뒷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가정과 교육 철학에서 쭉 나오죠. 뭐 매해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에 실천적 지획도 나오고 뭐 행동체계는 오늘 보겠지만 늘 나와요. 얘는 그냥 주는 점수가 되고 그다음 브라운하고 보빗의 교육과정도 사실은 이제 표에 있는 걸 기입해 쓰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모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실천 이성 나오고 또 여기 철학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쿠머의 질문도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23년도는 사명을 외우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외우신 분은 맞추시고 아니신 분은 틀리시긴 했어요. 그다음에 실천의 이제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게 있었고 22년도도 행동체계하고 쿠머 나오고 21년도 행동체계가 나오고 20년도에 가면은 가정 교과의 뭐 학문적인 유형 그다음에 19년도 브라운 교육과정 18년도 뭐 보비스 교육과정 해서 눈에 보시면 이거 딱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거 하면 되겠네 하는데 네 암기가 쉽지는 않으시고 최근 한 3년간은 뭐 가정학의 사명, 그다음에 뭐 실천 이성, 작년에 뭐 실천적 지혜 이거를 단어만 쓰는 거면 괜찮은데 개념까지 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잘 출력이 안 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우셨던. 그래서 거의 그 매해마다 한 문제씩은 나오고 쉬우면 좋은데 안 쉬울 때가 이제 종종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교수 설계가 여기 이제 가끔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것들인데 보시면은 24년도에 간에 뭐 동기 유발 요거는 기출의 반복이었고 23년도에 그 학생 목표 진실도 이것도 기출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요 파트는 아예 새롭게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 응용해서 나와주는 게 있었고요. 22년도 문제가 이제 백워드가 19년도 나왔다가 22년도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 저희 그 새로 쓰는 가정과 교육론의 2.0 버전 개정 버전이 나왔는데 다행히 작년 모든 교과에서 백워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0으로 계속 갈 건지 2.0 버전까지 갈 건지는 지금은 의문이긴 한데 네 한동안 굉장히 이제
다른 전공도 백워드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수원 모형 쪽은 조금 더 이제 세분화를 해서 보시면은 실천적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철학 파트가 좀 쉽게 나오면 수원 모형 쪽에서 이제 실천적 문제 중심의 모형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하고 23년도에 이렇게 이제 볼드윈 문제가 같이 나왔고 21년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철학에서 낼 거냐 수업 모형에서 낼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철학도 내고 수업 모형도 같이 내면 굉장히 어려운 해요. 보통 한쪽을 번갈아 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협동학습은 22년도까지 직소 나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금 협동학습이 잠시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협동학습은 하위 모형이 많은데 모든 전공에서 거의 그냥 기본 세트처럼 하나씩 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토익법도 그래요. 토익법은 대신 약간 이제 기입 형식처럼 해서 이게 명칭주로 맞추는 쪽으로 해서 22년도까지 나오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쉬고 있죠. 그 사이 나온 게 기타에 보시면 이제 작년 문제 메이커 중심 모형이 하나 나오고, 프로젝트는 잊을만 한 번씩 나와요. 뭐 점수 그냥 주는 모형이고, 그다음 24년 탐구 모형 PBL도 기출이었고, 23년도에 뭐 이제 창의적 사고 기법에서 나온 것도 기출하고 이제 새로운 거 반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 21년도, 그 다음에 20년도까지 쭉 해서 창의적 사고 기법들 중심으로 문제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얘는 좀 유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해당 유형을 맞추시기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기타가 조금 한번 더 잘못 바뀌었구나. 뭐 역할극이라든가 거꾸로 수업도 이제 20이나 19년도에 있었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면 PBL 프로젝트나 문제 중심 형태의 모형들 하나 하고 이제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묶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수업 모형 쪽은 기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들을 꼭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평가 쪽은 지금 보시면은 작년 문제는 이제 형성평가인데 형성평가가 됐네. 그 다음에 형성평가 밑에 있는 피드백이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뭐 기타 수행평가 방법 그냥 명칭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평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24년도도 뭐 논술형, 뭐 평정 오류, 23년도도 뭐 프로세스 폴리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교육학에서 하는 평가 쪽 내용도 나오고요. 지금 형성평가나 23년도 총괄평가나 이런 거는 그런 시점별 평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2점이나 1점 정도 주고 그 문제에 같이 포함돼서 과정 중심이나 성취평가제 같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요. 수행평가는 지금은 주로 두 가지예요. 평가 방법의 이름을 묻거나 아니면 루브릭이 나오거나. 네. 루브릭이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평가 방법의 이름을 묻는 거는 뭐 관찰법, 논술형 뭐 이렇게 쓰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지금 14년 정도까지가 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13년도부터 과거에 있던 것들인데, 여기도 사실은 저희는 워낙 기출 기반이 많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더 보시기를 권해드리기는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작년에 완전히 이제 이 개정으로 돌아섰죠. 1호 개정이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다 새 교과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호 개정이 이제 작년 문제는 안 나오고 다 완전히 이 개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교육과정은 개정이 되면 과거의 교육과정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출 문제는 과거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는 사실 외우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그걸 보라고 드리는 거고요. 이 개정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사실은 이 1호 개정 부분까지 갈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개정이 이제 선생님들은 아닌데 한 뭐 4, 5년 후에도 개정이 안 되면 그럼 이제 1호 개정, 뭐 공부 개정 이렇게 막 연결하는 형태의 문제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작년 거 보시면은 이제 고등학교가 학점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학점에 대한 개념, 뭐 자율 시간, 뭐 저희가 선택 과목이 바뀌었죠. 선택 과목의 명칭 이런 것들. 24년도도 역시 과목의 명칭을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문제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정도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각각의 개별 교과서죠. 교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과 역량이 되게 교과 역량이 아닌 것처럼 교과 역량이 나와 있어서 조금 애매한데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걸로 좀 어렵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타 패션 이런 것들이 그 성취 기준이나 내용 요소에 나와 있던 게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도 이 개정에 있는 내용 요소들, 그 내용 책에 표가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많아요. 그거 중학교 거 나왔었고, 기타에서는 강론 중에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 이제 관련된 걸로 하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23년도까지는 이제 1호 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용어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표가 완전 달라져서 그거를 외우시라고 절대 해드리진 않아요. 예. 2호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기엔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 저희가 이제 오늘 교재가 나와서 보시겠지만 중간에 정리본이 있고 맨 끝에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은 이제 정리본을 자주 보시면서 외우실 것들을 좀 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큰 총론이나 강론에 어느 정도 규격이 좀 맞춰지면 그럼 이제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기술적 과정들을 이제 내용 안에까지 조금씩 더 보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 안에서 나오는 건 제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론은 기출, 그리고 새해 교육론 교재가 최정 교수님 책이 나왔으니까 꼭 그거 구비해서 보세요. 과거 거를 합격하신 분들이 옛날 거 너무 많이 파시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바뀌었어요. 그 20%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나가는 교육 철학 파트인데 교육 철학 파트를 제가 저희 전공서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그거 넣으면 출제하실까봐 안 넣었고, 사실은 그걸 출제하신다는 거는 이 어마어마한 이의제기를 감당을 하시면서 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빼긴 했는데 한번 보실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게 이 개정이 이제 그 예전 1호 개정 가정과 교육론 책에서 바뀐 거고, 저희 전공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하나 더 들어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뽑아서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1호 개정 버전으로 있었던 최정 교수님 책을 쓰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개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좋으니까 새 교재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제가 OT 원본 한 번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프린트 이제 OT 잠깐 그 기출 경향 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교육과정 접근법 해서 이렇게 이제 원형 그림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휴먼 에콜로지 하면서 나와 있는 거 있고, 오른쪽에 교육과정 문해력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쪽에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드렸고, 거기에 프린트 2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빗의 교육과정 관점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4페이지에 가시면은 브라운의 교육과정 관점을 보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용 예를 드리는 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이거는 드리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그 표만 가지고 어느 전공서도 그 브라운과 보빗의 원본을 제공해 주는 전공서들은 없고요. 논문도 그래요. 예.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 모든 자료들이 브라운 박사의 그 영어 원문이고, 그리고 그 영어 원문을 이제 몇 개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원본까지 접근하지 않는 한은 이것의 그 무슨 의미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브라운의 모형하고 보빗의 교육과정 모형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글로만 읽는 거하고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아는 거가 간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이게 그 지문에서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같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갈 그럴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공란이 이렇게 선생님들 보시면 앞에 공란이 있는 거는 늘 언제나 한 번은 적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이렇게 필사하시라고 한 번씩 적어보시라고 드리고, 옆에는 적용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백워드 표는 백워드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모형인지 전혀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신다고 해서 실제 요걸 가지고 이제 논문 쓰신 분들 걸로 해서 자료를
이제 처음 1.0 버전으로 이제 앞에 한 6페이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2.0 버전도 글만 보면 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출처 논문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마 올해 2.0 버전으로 새 이제 석사나 네 그렇게 쓰신 학위 논문 쓰신 분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나 볼 때마다 이 논문 쓰신 분들이 이 모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화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논문으로 쓰는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지 확정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 예제를 보시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백워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백워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금요일 날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정리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교육론 책도 표지를 새빨갛게 해주셔가지고 무섭긴 한데 이제 요거하고 기출구조화 2도 제가 기출구조화를 1, 2로 자른 게 기출구조화를 그걸 합쳐놨더니 책이 너무 두꺼워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버전 거 문제하고 지금 버전 문제하고 잘랐어요. 그래서 그 13년도까지는 선생님도 제가 가끔씩 보가 그 뒤 녹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문제들을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는 저희가 한 달 사이 6월 동안 한 달에 그 기출을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년도 이후 거로 이제 다시 복습하고 이제 그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문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잘랐는데도 두꺼워가지고 무거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교재 8페이지 가시면은 가정과 교육의 뭐 이해라고 나오긴 하고 교수님들이 여러 개로 이제 써주시긴 하는데, 네. 그래서 교과 교육학에 대한 개념을 이제 브라운 박사가 이제 브라운이죠. 뭐 브라운 박사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교과 교육학 개념 브라운 것만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선생 저희 쪽 이제 교수님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브라운의 위에 올라가서 하버마스로 올라가고 하버마스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면서 이제 그 뜻하지 않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게 이제 교과 교육학의 의미라고 또 정체성도 이제 같은 맥이에요. 같은 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정과 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내볼까라는 여러 시도들이에요.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 가정과 교육이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는 과목이니까 과목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지금 보시면 중학교에 기술적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에도 뭐 있고 뭐 그다음에 선택 과목도 쭉 있는데 얘를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방법이 그냥 선생님들이 교육학에서 하는 그 교육 과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정 과목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교육과정, 뭐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 뭐 이 개정 교육과정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있는 저희 그 교재 네 번째 있는 게 그 요약본. 그래서 그거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접근법은 여기서 이제 브라운도 나오고 보빗도 나오고 이번에 볼드윈도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저건 아닌데 볼드윈 아닌데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전공서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워드 설계라는 게 한 4, 5년 전에 나와서 유행 중이긴 해요. 새로운 설계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개념 하면서 뭐 12년도 가정과 교육의 개념에서 객관식이 조금 있긴 했는데 별로 크게 의미는 없었고 이제 정체성 탐구가 여기가 이제 최근에 다 나온 것들이죠. 저희 그 기출 경영의 앞에 있던 그 내용들이에요. 네, 사명이 객관식 지문에 있다가 네, 외우는 걸로 나오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으악 했던 제가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못 외워요. 말이 뭔 말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말이니까 한국어가 너무 이렇게 문맥이 안 맞아요. 근데 억지로 외우신 분들은 맞으셨어요. 23년도에 그 2점을 가져가셨어요. 변별력 있던 점수를. 그 다음에 이제 학문에 유형하면서 이제 브라운 거 하나, 아리스토텔레스 거 하나, 이제 24년도에 나왔고, 자, 행동체계는 무진장 나오죠. 25년, 22년, 21년, 18년 해서. 그래서 제발 행동체계 좀 외워라. 그냥 주면 무조건 쓸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들 안 쓰세요.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굉장히 기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동체계 문제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뭐 보빗도 나오고 브라운도 나오고 뭐 사명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과정 모형에도 연결되고 쿠머의 질문의 유형에도 지금 한 24년, 22년 이렇게 나왔죠. 언제 나와도 이제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그냥 교육론 파트에서 변별을 주겠다 그럼 예를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실천 의미의 변화가 23, 24, 25. 근데 3년 연속으로 쭉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희 맨날 그러잖아요. 기출문제가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금방 또 나와요. 그래서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철학적 옛날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브라운이 19년도 나오고 안 나왔었거든요. 계속 보비만 나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제 브라운이 나오고 그때는 브라운과 보빗을 합쳐서 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죠. 이 문제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답만 찾으면 되는데 답을 찾기 되게 애매하게 문제를 줬어요. 그 다음에 기타 뭐 교육과정 모형에서는 뭐 옛날에 그냥 그 전통적인 모형 타일러 거 CIPP가 오랜만에 22년도에 한번 그 기출문제가 반복이 됐고 백워도 또 19년도 나오고 나서 22년도 나오고 지금 살짝 잠잠한 과정이고요. 이 계정이 이제 245 당연히 나오겠죠. 국가교육과정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쉽지 않은 부분에 오셔가지고 마음 같아서 그냥 수업 모형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요. 수업 모형은 선생님들 교육학에서 많이 하셔서 잘하세요.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가 들어가긴 하지만 할만하거든요. 네, 이제 쉽지 않은 부분에 오셨습니다. 자, 일단 8페이지 보시면 교과 교육학의 의미 이렇게 나와서 아주 옛날 버전의 분류기는 한데 그냥 국가에 있는 교과목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는 그냥 외우실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이니까. 그래서 공정교육과정 이것도 외우십니다. 다 이 틀 자체를 외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틀은 제가 드리는 틀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나 다른 전공서에서 혹은 뭐 다른 분들이 만든 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편한 틀을 이걸 쓰셔도 되고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이름이 너무 길어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 중간학교 중간에 바꾸면 뭐 학점 기반하고 뭐 선택 중심 이거 바꾸면 안 돼요? 하나 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저것밖에 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전혀 없어요. 교육학에서 가끔 줄여서 이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너무 기니까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뭐 학선이라고 하실지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쓸 때는 다 써야 돼요. 저희는 답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귀찮지만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입에 붙여 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세요. 아니 글자 수를 세 놓으시든가 혹시 자주 틀리시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이거 저희 나중에 교육과정 기출문제도 보시면 저런 거 묻는 문제도 보시게 될 거예요. 뭐 초등학교는 교육과정도 하겠지만 1학년부터 있지만 저희는 실과라고 하는 교과목이 5에서 6학년 사이에서만 편성이 되죠. 이제 교과군에 대한 개념을 혹은 뭐 학년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서 예전에는 몇 학년에 무슨 과목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언제든 그 3년 혹은 2년 동안 언제든 편성할 수 있죠. 그다음 중학교는 1에서 3학년이고 기술적 과정이라는 과목, 교과목, 뭐 교과, 그러니까 교과목을 앞에 교과하고 과목 이렇게 잘라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묶여 있는 과학하고 또 중학교는 정보하고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목은 뭐 실과예요, 기술적 과정이에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교과군이 조금 이름이 길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얘도 외워야 돼요, 선생님들.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물어요. 융합 선택입니다. 뭐 진로 선택입니다. 외웁니다. 그래서 진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진로 선택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과정, 생활과학 탐구, 융합 선택 과목이 2개나 생겨서 이게 원래 이 영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애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라고 하는 과목이 2개 생겼습니다. 교과서 다 나와 있고 생활과학 탐구하고 생애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는 출판사가 몇 개 없어요. 뭐 아마 한 2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해서 보시는데 저거 자체가 이제 출제가 되거나 2차 때 그 수업 실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일단 과목명 정도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목, 교과목들이 저희가 이제 가정교과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교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8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뭐 소재본이라는 게 하나 용어가 있고, 그리고 9페이지에 가시면 교육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논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정과 교육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과 교육을 보는 관점도 궁금했는데, 저희가 그 학교에도 음악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밖에 나가면 대학이나 뭐 직업적인 면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라는 걸 계속 또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를 이제 소재본이하고 교육본이라는 걸로 나눠 놓긴 했습니다. 그 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전 기출에 한번 그 용어를 갖고 지문이 나오긴 했어요. 그 논문이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소재본이는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원류가 하나 있고, 얘를 유치원 학생한테 가르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실용학과에 있을 때, 아니면 대학에서 뭐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외부에서 뭐 어떤 음악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질 때가 다 조금씩 다르죠. 사용자도 다르고 내용이나 깊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원래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정교과는 이제 원류를 가정학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문적인 그 기틀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가정학을 뭐라고 보냐, 뭐 빨간색이라고 보냐, 뭐 노란색으로 보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빨간색으로 보면 똑같이 학교도 빨간색일 거라고 생각하는, 원류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소재본이에요.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학의 의미 그대로 가정교과에 혹은 뭐 가정과 교육학의 특징이나 성격이나 의미가 부여될 거다. 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9페이지에 있는 교육본이가 요즘에 더 대세긴 한데, 사실 실제 그 많이 하는 게 그 굉장히 잘 공을 차는 축구 선수가 잘 가르치는 또 감독이나 코치가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잘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노래 실력이 있는데 유치원생한테 그거를 너도 이만큼의 소리를 내보라고 할 수는 또 없을 수가 있겠죠. 축구 잘한다고 유치원생한테 뭐 무슨 뭐 그 급에 해당하는 기량을 요구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과목을 가르치는 게 그냥 학문이나 혹은 생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교육본이 교과 교육론 관점은 소재본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조금 생각을 해서 실제 가르치는 부분에서의 뭔가 학교면 학교, 유치원, 뭐 아니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만의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있죠. 교육학에서는 아마 조금 더 다르게 PCK이긴 한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본이 입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뭐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었고, 네, 여기 좀 피식해야 되는 게 있지만 소재본이 입장은 이제 가정학을 보는 의미, 가정학에 대한 의미 부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제 4단계가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역사적인 뭐 변화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가정학 자체는 원문 그 가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브라운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원류를 찾아가긴 했는데 그 지금 그 8에서 9페이지까지 있는 기억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거는 그분이 20년도 넘으신 논문일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역사를 보는 것들은 문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뭐 이제 전공서들에 있는 문헌을 쫙 분류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가정학을 이렇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가정학은 이거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보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헌에 봤더니 응용학문에다가 가정학을 넣는 데가 있더라. 근데 응용은 별건 없고요. 가정학은 원래 알맹이가 없고 여러 학문들을 쪼개다가 합쳐놓은 거예요. 네.
가정학이라고 하는 원문은 사실은 그 고유한 건 없고 여기저기 쪼개다가 식에서 요만큼, 의에서 요만큼 다 가져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각각 개별적인 것들을 합쳐놓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봐주는 게 응용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기초과학을 이제 가정이란 생활에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정학을 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혹은 그런 이제 책들이, 전공이나 논문들이 있던 거고, 니은에 가면은 이제 통합학문이라 그래서 단순히 모아놓기만 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모아놓기만 했느냐. 선별 작업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근데 한동안 예전 저희는 뭐 옛날 가정 교과서들이 없긴 하지만 옛날에 진짜 그냥 이렇게 요만큼 조금 가져왔다면 지금은 그 중에 이제 선별을 하죠. 지금 가족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면 지금의 가족의 목적에 부합한 거, 아니면 요거하고 요거를 섞을 거나 혹은 뭐 빼낼 거냐, 이런 선별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은에 있는 통합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 집합이 아니라 그 선별이나 재조직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서 여러 교과에서 배운 원리나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이게 새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 생태학적 관점이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뭐지? 저희가 생태학 알고 있는 거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자원과 환경이 있지만 다 의미 있지는 않잖아요. 가족이 상호작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만 의미가 있게 되죠. 그런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디귿에 있는 순수 학문적 관점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얘는 거의 안 써요. 즉 그냥 논어를 배우면 논어의 관점이 생길 것이고 기하를 배우면 기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학문 자체를 학습을 하면 그 학문의 관점으로 세상을 통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너무 모호해서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런 그 분류가 있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많이 이제 쓰기 시작했던 용어가 실천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리을에 보시면 그래서 가정학을 실천학문입니다. 그럼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오늘도 기출이 나오지만 그놈의 실천은 도대체 무슨 의미의 실천이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논문입니다. 옛날 논문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실천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자원을 잘 쓰는 것. 그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인적 자원 잘 쓰고 물적 자원 잘 관리하고 뭐 주거 관리 뭐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뭐 알겠죠? 그런 의미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제가 현대적 괄호에 있는 건 제가 넣어드린 용어고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와 외부적인 사회 여건의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즉 이제 안에만 바꿀 게 아니라 사회 조직과 공동체와 지구 환경 이런 데까지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실천 교과 혹은 실천 학문의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브라운은 지금 이제 이 실천 학문의 뭐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한 획을 그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관점 혹은 뭐 조금 숨겨졌던 관점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던 그 응용 학문 관점이 한국에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저희야 자동차 기술 같은 거 저희 가정학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동 수단이 거의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그게 학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이나 문화권마다 각각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네 뭐 특정 교과에 뭐 자동차가 뭐 아니면 저희는 지금은 거의 이제 그 난로 같은 거 잘 안 쓰지만 뭐 이제 난로 옛날 기계 뭐 저희 뭐 타자기 이런 것도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응용 학문으로 봤을 때는 미국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바뀌는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직업도 사라지고 뭐 있었던 과목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거를 응용 학문에 쫓아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과목도 바뀌고 계속 뭔가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래서 원래 근간이 될 수 있는 에센셜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 항구적인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사회 이런 거시적인 시각들도 좀 좁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갖춘 그런 교과목 혹은 뭐 학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정보소에 같이 있기 때문에 드렸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인 교육 본위는
이제 그 가정학이 뭐니까 가정교과가 뭐야? 이거는 뭐 당연히 진짜 콩 심는데 콩 나는 거니까 그런 그 속성적인 건 당연히 같긴 해요.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저희 가정교과도 기술적 가정으로 바뀌었지만 모든 나라에서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 과목이거나 뭐 필수인 것도 아니고 배우는 학년도 다 다르고 아까 제가 어디는 자동차 좀 저희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처럼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교육본이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이제 학교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려면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드는 게 교육적 목적이니까 그러면은 어느 선생님은 되게 잘 가르쳐요. 재밌고 흥미롭고 학생들 인기가 많고 어느 선생님은 다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의 그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그 수업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수업을 설계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기억에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각각의 교사나 혹은 유능한 그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교과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봐줬고 이거를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고 용어를 붙인 거죠. 그래서 내용 지식, 그러니까 내용 지식이 아까 봤던 소재 본위에 있는 각각 전공의 내용이고 교육학 지식도 저희 있죠. 교육 뭐 어떻게 설계하고 교육과정 설계하고 뭐 평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하고 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도 아니고 가정학도 아닌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이제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하고자 하는 내용, 뭐 학생, 학교 상황, 수업 방법,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전달될 때 사용되는 지식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CK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서 가정과 교과 교육학 혹은 가정 교과를 좀 보려고 하는 입장이 있죠. 네. 근데 아주 옛날 논문이에요. 아주 옛날 논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있는 요건 객관식 문제 그냥 한 번 나왔던 지문이라 중요하진 않은데 그럼 가정과 교육하고 일반 교육학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정도의 객관식 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학은 모든 교과에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거고 가정과 교육학은 가정학의 가정 교과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뭘로 여러 가지 구성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들로 그 가정과 교육학의 안에 내용 체계가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게 이제 일본 분거 분류를 그냥 쓰고 있고 이거를 더 이상은 잘 안 쓰지만 전공서들은 있어요. 외우시라고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그냥 가정학의 내용 영역, 그 다음 교육학의 방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다 몇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기타 관련된 영역 이렇게 해서 지금 10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외우라고 드린 건 아니에요. 정말 옛날 문제 한 번 있었고 그냥 이걸 그냥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이 정도 그 틀이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그 가정과 교육에 영향을 미친 철학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전공서 가서 구매하셔서 읽어보셔야 할, 하지만 진도가 정말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 물질주의, 실용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비판주의를 이제 간단하게만 압축해서 드린 거긴 한데 저희가 물질주의는 소비에서 했잖아요. 물건이 최고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행복도 물건을 그 물질로 환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철학이 가정과 교육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있고요. 그다음 사실 물질주의는 거의 반영된 게 아닌데 일단 전공서에서는 이걸 두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용주의는 잘 아시죠? 도움이 되는 것, 유용한 것, 돈벌이가 되든가 뭐 효율을 높이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금방 아세요. 실용과 비실용 금방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증도 어렵지 않아요. 입증만 되면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 이거 과학적으로 논거가 있는 거야? 외계인은 실제 있다 증거가 있어? 뭐 이런 거 똑같은 실증하는 것들만 믿겠다. 그것들로 이제 교육과 교육 내용들을 구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실존은 그냥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그 존재 중에 대부분 나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나란 존재는 뭐냐, 뭐 사회란 존재는 뭐냐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말은 어렵죠. 관념이 아닌 실존,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조하는 사상이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쓰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문맥에서 들어가 있고, 이제 교육과정 하다 보면 뭐 실존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뭐 실증주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실증주의를 도대체 어떻게 한 줄로 누가 설명을 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론 파트인데요. 그래서 그냥 아시고 있는 안에 정말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 이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꼭 한번 그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시작한 게 비판 사상입니다. 교육과정 교육학에서 고육과정 하실 때 재개념주의 하시나요, 여전히? 교육과정의 재개념, 타일러 이후에 뭐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애플 거 하시고 뭐 그런 정도까지 그쯤에 있었던 철학적인 이제 혹은 뭐 사회학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비판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요. 그러니까 실증주의나 실존주의는 아니에요. 실용주의는 지금 세상에 괜찮으니까 지금 세상에 효용이 높은 걸 쓰는 거고, 실존주의는 지금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근데 비판 사상으로 가면 아닐 거야라는 걸 전제로 깔아요. 저희가 이제 가족 파트에서 갈등 이론 보면서 기능주의와 갈등 그 이론은 완전 다르잖아요. 구조 기능주의는 사회는 완벽해. 각 조직이 잘 기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반면에 갈등 이론들은 사회는 무조건 부딪혀. 그 부딪히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시각이 달라요. 비판 사상은 갈등 이론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다를 수 있지 않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않아?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의 질서, 사회 구조를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다르게 봐요. 우리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한쪽만 정의롭고 다른 쪽에서는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른 측면들을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용, 실증, 뭐 실존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뭐 이제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비판 사상이 뭐 한계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관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어서 이제 하버마스 브라운 보면 이렇게 관련 학문들 할 때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교재를 바꾸시면서 개정하시면서 새로 들어간 게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행복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교과의 성격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이라는 키를 잡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 철학의 논문을 쓰신 분 자료를 가져다 고스란히 이제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복 철학에 해당하는 거를 저자가 가져다가 쓴 게 아니라 행복 철학에 대한 논문을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 철학에 대해서 이미 한 분이 정리한 거를 가져다가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 철학에 대해서 한 거고 저희는 가정학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 중간이 조금 없어요.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행복 철학은 행복이란 부분을 철학적으로 숙고하는 걸 행복 철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행복 교과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이제 그 기타 부분에 한번 넣긴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 철학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막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화적인 조건들을 이제 확인하거나 혹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지금 처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관련 철학자 사상이 거기 일단 선생님 전공서에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스토아, 뭐 에피쿠로스, 공리주의, 하버마스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하버마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행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스토아학파는 하시나요? 혹시 교육학에서? 안 하시나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니까, 순수 철학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도 뭐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행복은 그 불행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는 학파도 있고, 어떤 학파는 끊임없는 욕망을 이제 절제해서 수도자의 역할로 가는 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뭐 공리주의는 개인 행복보다는 다수 행복을 뭐 우선시한다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전공서에 있는 거 보시지만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99년 추가 문제가 아까 보셨던 옛날 그 기출이에요. 그래서 교과 교육은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교육의 한 하위
그쵸? 뭐 학교 교육이든지 무슨 교육의 하위라고 보는 거고, 아니면은 교육의 교과 교육을 교육의 한 하위 요구사 있을 때는 그 원본이 되는 교육의 하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나름의 고유한 지식이나 기능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거다. 이게 교육본이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과 교육화 개념을 정의하시고 내용을 분류하세요.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본이 입장하고 소재본이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은 하나다 걸 씁니다. 그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요거에 있었고, 네. 그 기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일반 교육학하고 가정과 교육학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교과 교육 혹은 가정과 교과 교육학 뭐 상관없습니다.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뭐 교과 교육학에 대한 탐구는 이제 목적과 지시, 교육적 가치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뭐 그쵸? 뭐 맞고 틀린 거 없고. 리은은 이제 교육과정이 명시된 관련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 활동이니까 교과의 성과가 목표는 다른 교과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것도 맞아요. 두 개 맞고 나머지 틀려요. 그래서 디귿은 모든 개별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일반 교육학에 대한 내용일 거고, 리을도 보시면은 이제 가정과 교과 교육 안에 학교 활동이 가정과 교과 교육이 학교 교육 활동의 일부분이긴 하는데 수업 정도만 다루죠. 저희가 뭐 생활지도나 특별 활동이 저희 교과 교육론 책에 보시면 있지는 않아요. 수업에 대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활동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포괄 내용이 조금 달랐고,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만 돼서 이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옛날 모형들이었고, 예전 모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가정학의 정체성 탐구하면서 이제 브라운 모형을 가져다가 쓰기를 시작해요. 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전공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정 교수님 책 갖다 보시는 게 이제 그 관점을 가져다 쓴 가정과 교육론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학의 어원을 찾기 시작을 해요. 저희는 그냥 응용학문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가정학의 어원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학의 어원으로 많이 쓰는 게 홈 이코노믹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문 표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다른 나라도 많이 쓴 용어여서 홈 이코노믹스를 찾았더니 이 용어의 원류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용어가 같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원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윤리학이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 철학이긴 하겠죠. 지식의 5가지 유형이라고 하면서 불렀던 것들. 그때의 지식이 뭐 나중에 학문화가 되기는 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입증이 가능한 것들, 사이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라고 하는 것들, 제작과 감상에 대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 이성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을 정립시킬 수 있는 근본 원리를 아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통찰력 같은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럼 저희가 직관적 이성을 더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까지 가셔야 돼요. 저희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할 거고, 이렇게 5가지가 있었구나. 그다음 철학적 지식. 그래서 이제 직관적 이성과 철학적 인식이라는 게 합쳐져서 만든 철학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뭐 이거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개념 정의가 따로 있겠죠. 저희는 딱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ractical reason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 그 지식, 뭐 아니면은 지적 영역의 그 5가지 중에 실천 이성이라고도 하고 뭐 practical reason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라틴어니까 아마 원문은 달랐겠지만 일단 그 책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개념은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참된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선생님들이 실천 이성을 검색을 하시면 실제 철학 쪽에 있는 거라서 개념이 다를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브라운 박사 건이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답지를 쓰셔도 되긴 하지만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만 해도 외우기가 힘든데 다른 버전을 가져다가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쪽 파트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알고 계시면 그 원저를 잘 갖고 계셔서 이의제기 때 쓰시면 돼요. 저희는 이 용어를 거의 모든 대부분의 논문에서 갖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레퍼런스가 되고 있으니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는 니코마스 윤리학에 있던 그 4가지 유형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카테고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까 직관적 이성하고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실천 이성은 좋고 나쁨, 참된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얘가 좋아, 여기는 얘가 적합하지 않아.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고 그것에 따라 또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개인에게 들어가면 윤리라는 거예요. 뭐 저희 누구의 하인츠의 딜레마처럼 약을 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내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이잖아요. 그 개인 윤리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 공동체로 가게 되면 이제 이코노믹스 이렇게 하면서 가정학이 되는 그 원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넘어가면 정치학이죠. 사회적으로 이 법을 제정할 건지, 이 제도를 시행할 건지, 어느 집단에 이제 손을 들어줄 건지, 이런 걸 다 판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100% 정의 구간 사실은 없기는 해요. 자원을 분배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천 이성의 대상자가 가족일 때, 가정일 때를 홈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용어로 나중에 연계가 된다. 즉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뭐 지적 덕, 뭐 학문, 뭐 지적 영역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하위였던 거예요. 이 하위에서 이제 가정학의 어원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에콜로지라고 이제 저는 그림을 안 넣었는데 휴먼 에콜로지는 아까 제가 그 교육과정 접근법 하면서 드린 프린트의 맨 앞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 환경 단위가 있고 뭐 물리적, 생물학적, 시공간적인 뭐 자연 환경, 뭐 인간 행동 환경, 인공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혹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 이제 가정학을 보려고 했던 가정학의 어원을 가져오려고 했던 게 이제 두 번째는 휴먼 에콜로지, 인간 생태학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은 가족하고 그냥 뭐 컨슈머스 쪽으로 해서 가정학의 어원을 가져오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홈 이코노믹스가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이걸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참된 이치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걸로 학문의 성격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이제 브라운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틀은 아리스토텔레스 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거지 브라운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어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페이지에 가시면은 사실 학문의 범주는 너무 넓잖아요. 저희가 과학이라고 하지만 과학 안에도 수많은 하위가 있는 것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범주 5개의 범주를 그대로 쓸 수는 없었고 거기서 진짜 그냥 지혜이거나 통찰력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응용을 하지만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브라운하고 파울로치가 만든 게 요거예요.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정학에 해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 학문 계열이 있고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사명지향, 뭐 사명지향적 학문이든 사명지향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해석적 학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순수 학문은 말 그대로 학문 자체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목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화학, 사회학, 물리학, 경제학, 심리학 이렇게. 근데 사실 요즘에는 화학도 뭐 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화학이 무조건 순수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분류예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를 연구하고 구성하는 게 목적인 순수학문은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원리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된다면 해석학 분야, 뭐 해석적 분야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해석, 향유 이런 데 관련이 되어서 뭐 미술, 연극, 조각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 학문도 아니고 삶을 그대로 이제 보고 해석하는 분야도 아닌, 하지만 학문적인 기틀이 있다라고 봐주는 분야를 사명지향이라고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걸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지향 분야는 거기 설명이 있던 것처럼 순수 학문으로부터 지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화학도 가져오고 물리학도 가져오고 심리학도 가져오긴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대상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잘 조직해서 이제 이게 지금 상황에 유용한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용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사명지향 분야를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전공서에 조금 더 다른 용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버전은 다 선생님들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인적 서비스 분야하고 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그룹 1, 그룹 2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이 가정학, 의학, 교육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한테 사람을 직접 가르치고 사람을 직접 고치고 그렇죠? 사회사업은 사람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그것 중에 이제 비인적 서비스가 뭐 우주공학, 기계공학, 약간 공학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명지향 분야는 여기를 가져다 써요. 근데 단순 응용은 아니고 그 상황과 조건들을 판단해서 도움이 될지 여부를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용성을 판단하는 말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타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희 코로나 때 백신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백신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임상실험을 해서 뭐 거의 한 4, 5년을 지난 후에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백신을 썼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적으로 반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써야 돼라는 그게 유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을 하는. 그래서 뭐 생명 유지 장치 끌 것이냐 말 것이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끊임없이 논박이 되는 게 한쪽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사명지향 분야예요. 뭐 그래서 그 특수아동을 분리할 것이냐 같이 할 거냐, 장애인을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페션 분야는 이제 디귿 아래에 있는 것처럼 봉사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천적인 판단, 그러니까 실행 단계에서 직접적인 판단력과 또 굉장히 고등급의 지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죠. AI가 할 수 있을까요? 실제 판단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엔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가, 인간 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당연히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근데 화학은 화학적으로 그냥 해요. 그 다음에 예술은 예술을 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다 프로페션 안에 가정학도 들어가고 가정과 교육학도 들어가요. 둘의 차이는 가정학은 이제 각 개별 영역이 또 있죠. 저희가 의 파트, 뭐 식 파트, 뭐 식 파트도 영양 파트, 조리 파트, 뭐 가공 파트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생활 관련되어 있는 특정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저희 교과 볼 때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의식주, 가족수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이제 다루는 게 이제 가정과 교육학 혹은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정학은 그 각각 특정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반면에 가정과 교육학은 실제 아이들은 아직 노후가 닥친 게 아니죠. 저희 노후 대비도 시키고 노년기에 뭐 당뇨 걸린 것도 아닌데 당뇨 대비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이고 그런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길러주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방적이고요. 뭐 그런 정도가 이제 학문으로서의 가정학과 이제 교과로서의 가정교과나 혹은 그 교과를 연구하는 가정과 교육학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했고, 요거는 브라운 거. 브라운 거 해서 용어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그 14페이지에 있는 게 가정과 교육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206도 조금 되긴 했는데 지금 봤던 요 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순수학문, 뭐 해석적 학문 이렇게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학문 유형 있고 뭐 추구하는 인간상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심은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주고 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학문 유형하면은 아까 뭐 사명지향 분야 등 뭐 학문으로 쓰라 그랬으면 사명지향 학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 교육학이 들어간 학문 분야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그룹 1이 되겠죠. 인적 서비스 제공하는 그룹 1, 여기 그룹 2가 있을 텐데 니은에 해당하는 가정 교육학의 특성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룹 1에 대한 설명이에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선생님 그거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의 특성, 실천적 문제가 갖고 있는 특성은 나중에 페이지 29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네, 여기는 저희 아직 안 한 거죠. 나중에 29페이지에 가서 실천적 문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천적 문제가 뭔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이 실천적 지혜를 갖는 사람에서 이 실천적 지혜가 작년 문제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문을 다 봐야 돼요. 꼭꼭 씹어서 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순수학문도 보고 저희는 해석적 학문도 보고 분류도 해보고 얘도 하나씩 써보고 다 해요. 나올 수 있는 그 문헌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말한 이제 학문의 유형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 가정학의 어원을 찾는 문제였어요. 가정학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실천 이성이라서 practical reason으로 했고 이거를 확장해서 이제 브라운은 이제 사명지향 분야에다가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말을 하고 나중에 또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practical reason 하면 practical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한국어로 실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실천이라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이성이란 개념일 텐데 그럼 이 실천이라는 개념이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가 또 하나의 축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축은 학문의 위치 내지는 그 용어의 어원을 찾는 거였다면 두 번째 지금 14페이지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이 프랙티컬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혹은 여러 교과에서 실천이라고 나오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 저희 14페이지에 이렇게 있고 15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세 가지 면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지혜, 뭐 지적 덕이라 해서 학문은 아니에요. 학문은 아니고 그때 효용이 되는 어떤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뭐 지금 뭐 관조하는 삶 해서 세우리아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진짜 그 관련된 그 뭐 영역 내지는 지적인 부분은 학문지라고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학자예요, 학자. 학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는 삶은 그때 들어가는 지식들은 지적 덕 중에 여기서는 학문지라고 부를 뿐이에요. 선생님도 그거 개념들은 지금 14페이지에서 보시면은 테오리아는 여기서는 이제 삶 쪽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삶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 내지는 뭐 행동으로 보셔도 돼요. 어떤 행동으로도 보셔도 되고, 행동 행위 어떤 장면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선생님도 어떨 때 공부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무언가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게 꼭 어려운 학문이 아니더라도 영어 단어 하나 외우든지 뭐 하다못해 집에 있는 그 뭐 관을 뚫든지 뭔가 배워요. 그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관조하는 삶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테오리아가 우주에 대한 숙고,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우주에 대한 숙고, 이론적 태도와 지식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대부분의 삶 중에 많이 하는 거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죠. 뭐 밥을 짓고 어디 가서 운동, 그러니까 이 제작이 꼭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네.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전달해주고 뭐 그럼 진짜 뭐 음식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뭐 등등 다 갈 수 있어요. 제작하는 그런 삶, 뭐 행동 장면이 있겠죠. 그때 관련된 뭐 이제 빨리 음식을 만든다, 맛있게 음식을 만든다든가, 뭐 돈을 절약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그 지식들을 이제 기술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어느 걸 의미하는지 이쪽의 카테고리인지 이쪽 카테고리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노동이에요. 노동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테크닉을 이용해서 결과 또는 생산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산출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노동하거나 무언가 바뀌어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물적인 자원이 아니더라도 인적 자원 다 모두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1번과 2번이 아닌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측면에서는 그냥 학문을 하거나 무엇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락시스라고 하는 실천하는 삶, 뭐 혹은 뭐 프락시스가 편하시면 프락시스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메이킹이 아닌 doing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무언가 하긴 하는데 결과물을 만드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딱 아웃풋을 만드는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지적인 덕을 아까 보셨던 실천적 지혜라고 해서 이제 프로네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시면 실천적 지혜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둘을 너무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설명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적 이해를 가지고 생활하는 삶을 프락시스라고 해요. 그냥 뭐 음식을 만드는데 빨리 만든다 이게 아니라 뭐 그 음식에 사용이 되는 그 재료가 갖고 있었던 뭐 사회적인, 그래 이게 뭐 사실은 그 정치 문화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그까지 하면 너무 어렵긴 한데 의사결정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프락시스는 이제 설명 자체는 살아있는 인간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정치 도덕적 행동으로서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은 누구한테 권리를 주고 뭐 권리를 뺏고 더 권한과 위임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도덕적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밥을 짓는 건 결코 뭐 그 도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혜와 관련된 자원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얼마큼 배분할지는 정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난민들한테 음식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뭐 수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정치적일 수도 있고 윤리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단순히 음식을 만들다 준다와 그걸 어느 대상자의 어느 시점에서 하는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락시스라는 거는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그 의사결정 혹은 그런 실천을 의미하게 되고, 그때 필요한 지적인 덕을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락시스 개념 조금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서 일어나는 뭐 선 혹은 정의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서의 인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렇게 두고 있어서 굉장히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프락시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아주 그 하위로 나뉘어지는 그 세부적인 과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느 순간 이게 옳은 선택인데 다음 순간에 아닐 수도 있어요. 수많은 선택과 의사결정에 대한 데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쓰실 때는 기억에 있는 거 그냥 외워 쓰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런 행동, 그런 활동들을 프락시스라고 한다면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사용이 되는 지적인 능력들을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꼭 인지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사결정 할 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태도가 있지 않나요? 뭐 약자나 빈자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사람 각각 갖고 있는 성향들, 가치 체계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계속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적합한 행동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보편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그 말이 어려우면 상황별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상황별로
이 어떤 의사결정에 적합한지를 찾아내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쓰셔도 괜찮으세요. 장년 문제긴 합니다. 즉 특정한 개별 상황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 A라는 물건이 신선도가 높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A라고 하는 약재를 쓰는 게 이제 윤리적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합성을 판단 능력에서 다 그 세 줄 중에 어떤 걸 표현하시는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브라운이 말한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파트. 그때 사용이 되는 지적인 부분은 실천적 지혜. 그래서 앞에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 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교과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그냥 나의 효용 아니면 증거가 있는 것들 이런 걸 혹은 물질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거죠. 네. 이게 나의 삶과 혹은 지구 공동체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바람직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교과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통은 많이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실천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하버마스까지 가고 쉴 텐데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실천의 의미의 그 역사적 변화는 하버마스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브라운이 쭉 그 문헌들을 탐색한 거고, 선생님들 이제 그 새로 개정된 책에는 요 내용이 조금 더 상세히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압축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실천은 브라운이 보기에는 선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행동을 실천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의사결정이잖아요. 좋은 것 쪽으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좋은 것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그런 윤리적 행동이 이제 실천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 저희가 아까 홈 이코노믹스의 어원에서 프랙티컬 리즌이 있었습니다. 실천 이성이 있었고 실천 이성의 대상자가 있었죠. 개인이냐, 그다음 가족이냐, 그리고 정치냐, 사회냐. 그래서 개인일 때가 윤리학이었고 가족일 때가 홈 이코노믹스였고 그다음에 사회로 가면 정치학이었죠. 자, 그래서 선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행동은 즉 개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은 아까 정치학이고요. 마지막이 실천적 지혜와 관련된 신중한 행동. 얘가 이제 가정학과 관련된 쪽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삶에서 이제 프락시스를 할 수 있어. 그걸 연구하는 게 가정학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프랙티컬 리즌의 그 하위를 고스란히 가져온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이제 종교의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이론이라는 것과 실천이라는 걸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정신과 이제 그 물건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라는 거는 형식의 세계를 관조하는 것이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노동으로 한정하기 시작해요. 어떤 의미에서 노동을 굉장히 폄하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무언가를 해.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메이킹이 보통은 만드는 건데 무언가를 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아래로 만들 그 실천, 그러니까 이론과 분리된. 근데 지금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삶과 그 덕이 분리가 되진 않죠. 얘를 활용해야만 얘가 발현이 되니까요. 근데 중세는 얘를 나누었어요. 나누면서 오히려 이제 이성 쪽, 이론 쪽은 이제 굉장히 고귀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것 내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실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등하고 아니면은 좀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이제 폄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실천은 물건을 만드는 행위, 아까 이제 그 메이킹과 거의 관련된 것들을 보고 생산 활동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로 보기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중세하고 근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실증하는 것들, 실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입증이 되는 것에 집중이 되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뒷배경이 되는 부분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현대라고 하지만 브라운이 연구했을 때쯤에 그 시기겠죠. 거기서는 어떻게 정신적 활동 없이 그 밖으로 나온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에 대한 평가 없이 어떻게 이제 이론이 구성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해겔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적인 정신 활동일 것이다. 그냥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이제 그 어떤 지적인 부분으로의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둘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연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니은에 있는 가다머는 별건 아니고요. 그 해겔이 이제 그 이성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고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지 않고 서로 융합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니은에 이제 가다머는 그게 왜 개인적이냐? 사람과 연관되지 않겠냐? 사회 조직까지 확장하는 그 시각을 이제 주게 된 거죠. 실천이란 의미는 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측면에서의 실천을 가져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가 나옵니다. 그냥 그거 외우세요. 다른 거. 이거 원문 찾다가 큰일 나실 수 있는데. 하버마스가 말했던 실천은, 하버마스가 말했던 이 실천은 의사소통적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브라운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안 친절하세요. 하버마스 이론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하버마스 들어보신 분들은 뭐 비판과학하고 뭐 실천과학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이분이 잘 아시는 히틀러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 사셨던 학자시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시대의 그 공교육의 실체를 그 뼈저리게 느꼈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히틀러 신봉해야 되고 뭐 우생학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학교에서 주입을 해요. 그러면서 저게 바람직한 상황인가? 그렇죠? 그런 거. 왜 국민을 어떤 정치 그런 세력에 의해서 세뇌하는 그리고 그 세뇌가 그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탄압하는 행위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그 정치 뭐 아니면 인간의 그런 학문 혹은 뭐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올바를 수 있는가?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좀 감춰진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면이 있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과학, 뭐 비판 이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을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소통적 실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이제 의사소통적 행동의 의미를 지닌 실천이라고 나오는데 이 의사소통적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가 독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메시지가 그대로 주입이 되고 반박은 안 되고 그러면 그 세뇌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세뇌된 상황을 확산을 시키긴 해요. 의사소통은 하긴 하는데 그 의사소통 자체가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합리성도 또 이제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그 합리성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저희 가면은 이 얘기가 17페이지 잠깐 가서 보시면 디귿에 보시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관점 이런 걸 하나 드리긴 했어요. 이게 이제 생활교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이론도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라는 이론이 아예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논문에 따로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이 뭐냐라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브라운이 말하는 의사소통은 아니에요.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브라운은 그 자기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져오고 하버마스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이론 관점에서는 점 두 번째 생활세계 식민화라는 말을 이제 쓰시긴 하는데 그렇죠. 식민지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제력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원래 생활세계가 상호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어야 하는데 이 장이 아니라
뭐 화폐, 그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권력, 뭐 하버마스는 아마 이제 히틀러의 그런 뭐 이런 그런 의미들을 다 같이 넣고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왜곡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을 이상적 담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의사소통적 실천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려면 이상적 담화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은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어. 발언권이 많이 주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 없어.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들 모두 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뭐 이런 전제가 몇 군데 있어요.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보실 건 없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의사소통적 실천 혹은 이상적 담화를 볼 때마다 소비 파트에 있는 완전 정보라고 생각하는 될 때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업자든 소비자든 그 서로에게 관련된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가 되고 완벽하게 인지가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요? 선생님도 선생님 본인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남을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 담화가. 그거를 갖고 의사소통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불합리한,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는 발언권이 없어. 발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왜곡된 신념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세뇌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적 담화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의사소통적인 실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적 실천은 말로만 하는 실천이라는 게 아니라 실천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합의하는 상황 자체가 하버마스가 말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이냐, 그게 만들어져야만 거기서 만든 제도, 거기서 결정한 방법, 거기서 만든 어떤 방안들이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규범성과 엄밀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고,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예. 엄밀성은 논증과 비판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의사소통에서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 참여자는 거의 퍼펙트하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 왜곡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스라이팅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증과 비판, 그러니까 그 과학적이라 함은 꼭 실증을 의미하지 않아요. 합리적이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서 논증을 할 수 있고 비판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린 상태의 의사소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규범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통한 이성적 합의라고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거는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규칙이니까 합의를 하긴 해야 된다. 규범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통한, 그러니까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적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은 모든 비판과 논박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게 하나가 제지가 되거나 혹은 불합리한 논거가 들어오는 것은 의사소통 실천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혼자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상호 이해에 따른 공동체로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규범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저게 의사소통적인 행동인가요?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까 저희 계속 실천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doing하는 거잖아요. 이 doing을 하기 위한 앞에의 전제 조건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의미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운이 여기 이제 하버마스 이론이 나왔지만 브라운 이론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이론하고는 조금 반대된 개념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제작하는 물건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게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프락시스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 행동의 의미를 지닌 실천이라 그래서
그냥 삶이에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이제 뭐 규범에 진실한 동의를 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규칙, 단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규칙이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유대인은 뭐 낮은 등급이야. 그런 공동체 규범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규범에 이제 기대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자, 이렇게 이제 있었고 15페이지에 있는 하버마스의 그 내용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전공서에서는 가정과 교육에서 실천의 개념은 원래는 그냥 만드는 걸로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용적인 부분에 그 실천을 봤지만 아니다. 끊임없는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정한 이해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정의로운 세계로 변화시키고 선하고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약간은 좀 선구자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모두 다 그냥 일상에 묻혀서 그냥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좀의 그 뉘앙스가 있는 의미의 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식사하시고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전공서 좀 자주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다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